집값도 안 떨어졌는데 수요가 올려서 올라가는 시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집값이 떨어져야 삽니다. 저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산다는 거죠. 기대감. 떨어지면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 떨어지면 실수요자도 안 사죠. 집값도 떨어지는데 뭐하러 사? 맞아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강수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김희만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저도 따라좀 하면 상반기는 거래량이 크게 감소할 거예요. 가격은 뭐 소폭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근데 하반기에 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전제해야 될 건 그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충격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게 천천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 올랐다고 해서 나 집 팔아야지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안 일어나죠. 지켜봐요. 그냥 버텨요. 그러면서 이 충격들이 나중에 서서히 나타나거든요. 그 대표적인 현상이 두 가지예요. 금리가 오른 거 그리고 역전세. 이 두 가지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압박하는데 압박했다고 해서 압박 받자마자 팔지 않는다고요. 그 압박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게 현실화될 때 그때 사람들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실화되기 시작한 증거가 매도 물량 증가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매물이 줄습니다. 왜냐하면 왜 싼 가격에 팔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파는 상황들이 점점 누적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주식은 금리가 인상되면 바로 팔죠. 다음 날.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는다. 이게 서서히 그런 영향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거가 서프라임이 나자마자 2008년도에 집값이 빠지지 않았어요. 2009년도에 오히려 오릅니다. 그러다가 가장 많이 빠진 건 2010년과 11년, 12년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충격이 나중에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급격하게 금리가 오른 거, 역전세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을 압박해서 그런 게 이제는 나올 거다. 그래서 매물 증가가 핵심 요인이에요. 가격이 빠지는 원인이. 지금 다주택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살 수도 없고 유일한 길은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놨는데 영원히 가져가진 않고 언젠가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통계 자료를 보면 파는 사람 중에서 10년 초과 보유하는 비중이 사람 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10년 갖고 있는데 왜 팔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금리 인상, 역전세 현상들이 누적됐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 기대감이 적으니까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겠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집이 2배 올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분들이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합니다. 2배 올랐기 때문에 1억 좀 싸게, 2억 싸게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근거는 매물이 증가할 거다. 이 매물의 증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나중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수요가 없어요. 잠재 수요 내듯이 사고 싶은 사람은 많죠. 근데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 높은 가격에. 그러니까 대출을 겨우 일으키고 어떤 혜택을 줘야 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런 혜택이 없이는 수요가 이 가격에 받쳐줄 수 있는 수가 전 없다. 갑자기 소득이 증가한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자들은 자산이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죠. 빚만 많아지고 이자 비용만 증가한 상황. 그래서 추가적인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살 사람이 없고 매물이 증가하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거래량만 감소해요. 왜냐하면 매물을 내놓을 때 사람들은 가격을 낮춰서 내놓지 않아요. 박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물 내놓는데 시중에서 10억 거래됐는데 저 매물 내놓으면서 9억에 내놓을게요.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은 깨끗하니까 일단 11억에 내놔 볼게요. 이러죠. 그래서 지수는 안 빠지면서 거래만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결국에는 안 팔리고 보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내리겠죠. 그게 내년 하반기에 나오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작년과 같은 흐름을 좀 보이는 상저, 하저저의 상태라고 이해를 좀 하면. 근데 좀 다른 게 꼭 전제해야 될 게 양이 많아질 거예요. 빠지는 양. 그때 빠질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빠지면서 매물이 같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가격 하락폭은 컸는데 양이 많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가격 하락폭도 크고 양도 많아지는. 네,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량도 많아지면서 하락폭을 더 키우는 장세로 이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반론이나 혹시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득이 줄어서
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은 역시 명목 소득은 주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찍히는 소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지됩니다. 400만 원 조금 밑에서 유지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줄어든 게 뭐냐면 실질 소득이에요. 저는 소득 안 주는데 왜 소득 준다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물건값이 3.5% 오르는 동안 소득은 1%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적이 없을 만큼 벌어집니다. 제가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년 만에 최고치에 달하는 그 물가 시대를 인플레이션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득 분위별로 1분위부터 5분위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1분위가 가장 어려운 저소득층 하위 20%, 5분위가 고소득층 상위 20%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21년 3분기와 23년 3분기의 소득을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1분위는 감소합니다. 근데 3, 4, 5분위는 늘어납니다. 더 가난해진 계층은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양극화가 더 여실히 나타난 거예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양극화가 더 나타났는데, 안타깝게도 잠재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 계층들은 중소득층 이상들이에요. 그런데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큰 미스를 한 겁니다. 소득이라는 것만 보고 판단했을 때도 23년 하반기에 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요. 또 한 가지 24년을 전망했을 때는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22년에는 예를 들어 4.5%, 23년은 3.5%, 24년은 2.5%로 물가 상승률의 레벨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가혹하게 높지만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역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간의 격차가 다시 좁혀져요. 그리고 이런 국면에서 중소득층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이 늘어나는 흐름도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하물며 주택 구매 여력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 더하기 금리죠. 금리도 구매 여력이죠. 금리가 높으면 구매할 수가 없는 거죠. 금리가 낮으면 구매할 수 있는 거니까. 금리마저도 다시 시중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을 맞이하면서 구매 여력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것이 매수세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소득 같은 경우도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게 1년 만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실질 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 모든 부분이 반영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내년 시장만 본다면 이광수 대표님께서 이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일단 집주인들 마음은 그렇죠. 뭐 금리가 좀 올랐다고 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뭐 집어 던지거나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피로감이 누적이 돼야 되거든요. 앞서서 2009년도, 2012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때 떨어지긴 했거든요. 제 집만 떨어졌나요? 다른 집들도 저는 다 떨어진 것 같은데 2008년 말 2009년 초 정도에 제 기억으로는 단기간이지만 굉장히 폭락 수준으로 우리 작년 떨어지듯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저도 그때 워낙 놀랐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종합주가가 천이 붕괴가 됐고요. 서울 아파트들도 뭐 물론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죠. 패닉 상황에서 누가 그걸 용감하게 사겠습니까? 하지만 호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하긴 했거든요. V자 반등을 했는데 V자 반등한 이후에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어떤 흐름을 보였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보합이고요. 보합 중에서도 이제 보합이 일직선은 아니고 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심리적인 줄다리기 게임을 계속 했거든요. 대출 규제 살짝 풀어주게 되면 집값이 좀 반등하고 집주인들이 희망을 가지다가 다시 또 구매 능력이 안 좋아지면 또 집값 떨어지고 이런 게 한 2년 정도 갔습니다. 그게 심리거든요. 저는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데 3년 정도 지나야 사실 우리가 과거에 대한 추억을 좀 어느 정도 잊는 게 저는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꺾였는데 3년 정도는 집값 상승에 대한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오를 거야. 굉장히 불안한 마음 또는 추억이 남아 있고요. 집값이 꺾였다라고 했을 때 3년이 지나면 이제 받아들입니다. 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할 때 이제 급매물이 좀 나오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내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데 집주인들이 2024년에 못 버틸 상황도 아닙니다. 뭐 소득이 떨어지고 주택 구매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집을 살 사람들은 많이 대기 중이라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청약 시장을 보더라도 그렇고 확실한 물건, 똘똘한 걸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거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내리든지 어떤 여지가 있으면 대기 수요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집값이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수요를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과 뭐 자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구매력. 근데 우리나라의 단기 집값을 움직이는 수요는 투자와 투기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집값이 8, 9년 동안 올랐을 때 단순하게 그냥 얘기할 때 집값이 평균적으로 2배가 올랐는데 한국의 소득이 2배가 올랐습니까? 저는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요. 우리나라 다주택자 수가 2배로 증가했습니다. 매년 아파트를 전국에서 15만 채, 20만 채 이상을 샀어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올랐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다주택자들이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갭 투자한 사람들이 월 평균 2020년엔 최대가 5,800명이 한 달에 몰려 들어가서 전세로 집을 끼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수요가 엄청나게 준 거예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기 수요라고 말씀하실 때 그 대기 수요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든지 저렴해야 수요가 오는 거거든요. 아까도 문정동에 싸기 때문에 참여하신 거지. 지금 분양가 높아서 분양하는데 청약 경쟁이 높았는데 다 계약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호가를 내리면 그렇죠. 대기 수요가 그 들어오는 과정이 거죠. 필요하대.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는 게 먼저 돼야 수요가 붙는다는 거예요. 집값도 안 떨어졌는데 수요가 올려서 올라가는 시장은 절대 불가능하다. 내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벌써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게 전제 조건이죠. 네. 그러면 매수 대기자들이 들어온다니까. 근데 또 심리를 얘기하셨으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 폭에 따라서 수요가 많이 이제 결정되겠죠. 근데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이게 막 드라마틱하게 빠졌다가 수요 들어오면서 다시 반등하고 이러기는 좀 힘든 물론 뭐 차죠. 드라마틱하게 뭐 V자 반등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내려오면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는 거죠. 제가 내년 이광수 대표님의 이 바디랭귀지를 보니까 네. 다시 떠오릅니다. 그 논쟁. 집값이 떨어져야 삽니다. 이 바디랭귀지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한 적이 있어요. 뭐냐, 집값이 떨어져야 수요가 생긴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집값이 떨어져야 수요가 반등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산다는 거죠. 기대감.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맞는지를 한번 사실은 논의를 해봐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사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안 산다는 거죠. 반대로. 근데 오르는데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예, 되게 해요. 중요한 예, 말씀이세요. 예, 예. 근데 이게 이것 정확히 때문에 맞는 말씀이세요. 맞죠? 그건 둘 다 이거 맞는 네, 얘기예요. 네, 왜 맞냐면 네. 부동산에는 수요가 두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는 사용하는 사람, 네. 그리고 하나는 투자하는 사람. 네. 근데 떨어지면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 네. 그죠? 제가 이거 쓰는 거. 근데 떨어지면 실수요자도 안 사죠. 집값도 떨어지는데 뭐하러 삽니까? 맞아요. 차라리 전세로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통계적으로는 떨어지면 실수요가 사요. 가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요 정도면 올라간다라는 기대감이 그렇죠. 있으니까 사는 거지. 이제 바닥이고 공포가 올라갈 지배될 때. 기대감. 그러면 작년 아니, 그거는- 12월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왜 미계약이 났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21년에 집을 왜 그렇게 샀습니까? 20년부터 집값 막 오르는데 21년에 왜 사죠? 오르는데 왜 사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데 살 수도 있고 떨어지는데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어쨌든 이게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그 생각, 그것이 결국 살지 말지를 결정짓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네. 떨어지면 구매 여력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산단 말이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격 전망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오를 거라고 했을 때 투자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수요자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전제 드렸잖아요. 투자가 안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가격이라도 내려가면 이 갭이 벌어지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라고 실수요는 떨어진다고 무조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까지 심리가 아니 남아 그게 있으니까. 먼저라는 거죠. 먼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수요자들은 계속 줍니다. 실수요자가 줄어요? 예. 어디로 가는데요? 샀으니까. 아, 샀으니까. 샀으니까 줄잖아요. 근데 여전히 무주택자들 많죠. 아니 여전히 많아도 명수는 줄 거 아니에요. 샀으니까. 그잖아요. 아, 출산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출산율이 단기적으로도 줄어드니까 봐도. 이따 나가서 아닌가요? 싸우시고요.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의견이 아니야 뭐냐면 명수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아니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의견을 드리면 이거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집값이 떨어지면 산다. 오르면 안 산다. 그러면 이 집값은 수십 년 동안 안 오르고 계속 유지됐어야 돼요. 아니 교수님. 계속 균형점을 찾아서 상승률이 0을 찾아서 갈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 네. 수요는 계속 붙죠. 근데 네. 지금 현상을 보세요. 떨어지니까 샀다가 다시 오르니까 요즘 수요가 줄잖아요. 지금 수요는 왜 줍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아졌기 낮아졌으니까 때문에. 그렇죠. 떨어질 왜 거라고 낮아졌어요? 왜 낮아졌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단 전제 조건은 많이 오르긴 올랐는 거는 사실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질문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요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안 올라도 되고요. 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얘기합니다. 그냥 전세 가세요. 안 떨어지는 집을 뭐하러 삽니까? 안 떨어지는 집은 마이너스예요. 취득세 내고 대출이자 내고 그쵸. 안 떨어지는 집을 뭐하러 사냐고. 그쵸. 전세 가지. 모든 사람 마음은 말은 그래도 실수요자들도 올라가는 걸 반드시 마음에 베팅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인정하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지금은 약화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대하는 거하고 그리고 가격이 안 떨어져도 기대하는 건 다르잖아요. 네. 기대하는 게 이거 다르다. 되게 그래서 이거 재밌고요. 지금 제가 현재- 보기에 네. 이게 만약에 생방송이었으면 시청률이 최고점으로 올라갈 아, 시점인데 좋았을 텐데요. 네. 근데 PD님은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쉬어가야 된대요. 네, 네. 지금 시청률이 좋은 지점인데 왜 여기서 끊냐 이거예요. 왜 부동산 시장이 정치입니까? 지금 집의 가격이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전망을 하는 것인데 근데 제 말은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렇게 연장할 수가 없어요. 금리 올리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난리가 납니다. 시장은 그냥 패닉입니다. 이제 두 분이 공격을 공격은 아니고 농담이에요. 궁금한 겁니다. 농담이에요.